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소영 검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검사가 된 지 올해로 14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검사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라는 데서 공안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는 보통 경찰에서 오는 기록을 송치된 기록을 받아서 사건 처리를 많이 하는데 어떤 기록을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범죄지가 이제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북한의 개성이었는데 그게 제가 처음 본 이제 기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에서 일어난 형사 사건을 남한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검사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고양지청에서 공안검사로 근무해본 몇 사람만이 경험하는 일이라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그런 류의 합의서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돼서 그때부터 사실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10년 정도 걸려서 석사랑 박사를 마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관련된 업무인 그 법무부에서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통일법무과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3년 정도 통일법제 관련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2년 동안은 이제 통일부에 파견이 돼서 장관 법률자문관으로 이제 통일부의 정책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법률 자문을 주로 했다는 뜻이고 정책 결정은 이제 통일부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요. 통일부에 가서 일을 하면서는 이제 법률을 다루면서 알 수 없었던 그러니까 현실 정치가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년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남북 간의 회담이 여러 번 열려서 저는 11번 정도 법무부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랑 실제로 마주 앉아서 그 남북 회담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그 막연히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북한의 법률가들도 아주 논리적이고 전혀 다른 그 정치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법률가들끼리 만났을 때는 법률의 언어로 상대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의 분야에서는 충분히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역시나 이제 그 자리에서 논의된 논제들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뭐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10년 만에 연구를 끝내고 올해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이 그 박사학위의 내용을 약간 축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이라는 거는 2013년도에 김정은 정권 이후에 그 새로이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세계가 계속 그 두 쪽으로 체제 대립을 하다가 90년대 이후에 동구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로 경제 체제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환되지 않은 국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환되기 이전에 90년대 이전에도 70년대 말 80년대에 동구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실은 경제 특구를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도에 한꺼번에 정치 체제가 전환이 되면서 그런 특구가 체제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특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이 지금 추구하는 것도 정치 체제의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익을 인민들한테 나눠주고 자신의 정치 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할 것인가라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마다 나름의 경제 특구를 계속 그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해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만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 특구에 한해서라도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도입해서 이윤을 위해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메리트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북한의 정치 체제는 그것을 허용할 만큼 그러니까 체제가 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특구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만 정치 체제가 그걸 확 풀어서 실제로 이익을 올릴 만큼 강구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경제 특구 활성화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 2013년도에 발표돼서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경제 특구의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개발구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전에 그 80년도에 나왔던 중국의 경제특구의 일반법
그리고 91년도에 나왔던 베트남의 경제 특구에 관한 일반 법과 비교할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경제개발구법이 어떻게 선진적이고 어떤 점이 후진적인가 하는 면을 비교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경제개발구법이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분야의 협력보다는 경제적인 분야의 교류 협력이 훨씬 더 가능한 분야이고 실제로 작년 2월에 닫기 전까지는 12년 동안 가능했었으니까요. 경제개발구법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완되고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논문이 북한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북한 논문을 입수해서 보거든요. 필요한 논문을 입수해서 보기 때문에 하여튼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가서 이것이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실제로 이제 남북 회담을 통해서 직접 만났을 때에 이제 회담을 통해서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이 되던 간에 그러한 논의의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으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은 27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경제개발구 법제의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크게는 5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경제개발구를 어떻게 창설하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그럼 경제개발구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기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을 두고 있느냐, 네 번째는 제재와 분쟁 해결 방식으로 무엇을 규정하느냐라는 식으로 경제개발구 법제의 주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평가를 하면 실제로 원하는 효과,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법제가 적합하게 구성된 것이냐라는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각주 1번의 강정남이라는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연변대학의 교수들이랑 활발하게 접촉을 하면서 많은 논문을 발표를 하고 이 사람의 논문은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저서에서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특수경제지대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경제특구의 북한식 용어입니다. 특수경제지대 법은 기본제도에 기본적으로 지대의 지위, 투자 장려 및 금지, 제한 부문이 무엇이냐, 투자 당사자는 누구냐, 경제활동의 조건을 보장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 권리 보호는 어떤 원칙 하에서 하는가, 신변 안정과 인권 보장, 불법한 구속과 체포를 금지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준거법을 뭘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속한다라고 이제 강정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경제특구 관련 법들은 전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의 중간쯤을 보시면 경제개발구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서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다. 이것이 이제 경제개발구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관리 소속에 따라서는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각주 4번을 보시면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지금까지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지금까지 16개 지정된 걸로 2015년 7월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관리 소속에 따른 구분이라면 주된 그 개발구 안에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창설과 관련된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경제개발구 창설은 기본적으로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만 주민 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에 창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개방을 통해서 정치 체제가 변화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북한 지도부의 태도를, 소극적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쭉 넘기시면 31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구의 개발 방식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토지 임대 기간이 최고 50년이고 재임대가 가능하다는 것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중국이나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건물은 모르겠지만 토지는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50년을 임대를 해주고 재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 이전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기업의 선정은 32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각 도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들어가서 개발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개발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이런 것을 들여서 뭐 개발하겠다는 의향서를 내면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인민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인민위원회는 실제로 이제 개발구를 지도하는 지도기관이라고 불립니다. 지도기관이 있고 그 밑에 관리기관이라고 해서 실무를 행하는 행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관리기관을 만듭니다. 이 관리기관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이 도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에서는 또한 입법권으로서 경제개발구법의 시행세칙이라는 하위 규정을 만듭니다. 이럴 입법권이 인민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하위의 입법권을 이제 관리기관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관리위원회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이런 명칭으로 주로 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 그리고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각 시도의 특성에 맞는 인민위원회의 통제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관리기관은 34페이지에 보시면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을 작성하고 관리기관의 규약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기관도 입법권을 가지는 기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설과 거버넌스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업의 경제활동입니다.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 그리고 해외 동포가 전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기업 창설 승인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은 후에 관리기관에 창설 등록을 하면 그날부터 북한의 법인으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유사하게 2004년부터 그 작년에 닫힐 때까지 개성공단이라는 북한 지역에서 남한 기업이 가서 법인을 만들어서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북한에서 법인으로서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 법인들은 이제 북한의 법인인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개발구가 현재까지 조금 더 지정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확인된 것으로는 20개의 그 경제개발구에서 법인 등록을 하면 북한의 법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충 넘기시면 38페이지에 보시면 이 경제개발구의 기업에 대해서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돈은 없지만 인력은 굉장히 풍부하고 우수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개성공단을 10여 차례 가서 그 관리자들과도 만나고 북한의 노동자들과도 만났는데 관리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북한 인력이 엄청나게 우수하고 근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게 남한의 기업인한테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노동이 아주 복잡하지 않다는 특징은 있습니다만 어떤 종류의 노동이라도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시켜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자들이 월등하게 일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전체적으로는 남자도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의 근로자에 비해서도 북한 근로자는 질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남한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 제3세계 기업들도 북한에 이제 들어갔을 때 북한의 노동력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북한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자기네가 팔 수 있는 게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자나 특정한 직종의 기술자를 외국인으로 북한 사람 아닌 사람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이랑 합의를 해라 이런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동력은 전부 북한의 노동력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노동력을 알선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관과 기업이 계약을 해서 노동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직장을 선택한다거나 기업이 자유롭게 고용을 하고 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기관에서 전부 관리를 해서 기업과 개별 노동자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운영은 노동자들이 있으면 노동자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노조위원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실상 이제 당의 일꾼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해서 기업의 대표랑 협상을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이 관리기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협상이나 개별적인 직장 선택, 개별적인 해고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도 실제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경제개발구 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기업들 간에 거래되는 상품 서비스 가격은 물론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시장 가격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구 외부와의 거래를 전제로 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경제개발법 조항 전체를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선정에 있어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랑은 떨어져라, 일정한 거리를 둬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실효성은 의문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언적인 규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듭니다. 세제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기업의 소득세율이 결산이윤의 14%, 장려 부분이라고 특별히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로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경제특구인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제특구도 대체로 마찬가지의 세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세율을 낮춰주는 장려 부문이 무엇이냐? 하부구조 건설 부문, 첨단 과학기술 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 이것을 장려 부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소득세율은 10%로 책정해서 다른 비장려 부문보다는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 부문에서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 기업 소득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감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감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감면 기간의 계산 시점은 어디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위 규정은 현재 미비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윤을 재투자해서 등록 자본을 누리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해서 5년 이상 운영하면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 건설 부문에 재투자하면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세 전액을 돌려준다. 이렇게 규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무엇을 알 수 있게 해주냐면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이 이익을 취득했을 때 이것을 싹 다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지 말고 재투자를 해라. 특히 하부구조 건설 부문에서 재투자를 해라. 그것을 북한 당국이 굉장히 기묘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을 알게 해주는 규정입니다. 토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50년인데 실지 수요에 따라서 제공이 됩니다. 사용 분야와 용도에 따라서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 방법에서 특혜를 상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외화 반출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윤, 기타 소득을 제한 없이 경제개발구 밖으로 송금할 수 있고 경제개발구에 들여왔던 재산,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제개발구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변안전도 법에 따라 보호를 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구속이나 체포를 하지 않는다. 거주 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과 관련돼서 체결된 조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성공업지구법도 마찬가지라서 개성공업지구법에는 신변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체결된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체결된 출입체류 합의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이제 관리자로 많이 일을 하니까 남한 사람이 북한 지역에서 실제로 형사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음주운전도 하고 교통사고도 내고 폭행사고도 내고 살인사건도 내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고의 경우에 법의 일반적인 원칙상, 국제법 원칙상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사람이라도 북한의 사법기관에서 사법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한 소속의, 남측 소속의 인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북측에서 해서 조사 자료와 함께 인원을 남측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를 사후에 북측에 알려줘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사법주권을 포기를 하고 남한에서 처리를 해라. 우리는 결과만 알려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고양지청에 있을 때 그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북한에서 경제특구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익을 창출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해서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남한 기업의 투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형사사건은 그 합의서에 따라서 전부 남측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45페이지를 보시면 제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재 및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일단 개인 또는 기업은 관리기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기관이나 지도기관 이런 관계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부에 대해서 신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소라는 것은 북한의 용어인데 우리로 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쟁은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재판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개발구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기업의 창설 운영, 노동과 관련된 분쟁은 조정, 중재, 재판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하는 데 비해서 관리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조정과 재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빼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셨고 다음으로는 평가입니다. 경제개발구법의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평가라면 김정은이 앞으로 특구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 뭐 몇십 년 동안 통치할 것이 뭐 통일이 안 된다면요, 그리고 급사하지 않는다면 그 예상되니까 경제 특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기본 청사진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경제특구는 북한에서는 전부 다 경제특구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법을 먼저 만든 것입니다. 일반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 법에 따라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법치 수준이 이 분야에서는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것이 지금 창설이 된 19개의 경제개발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없이 창설될 개발구들의 일반법이다. 일반법으로 작용할 거다. 이제까지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개성공업지구법이나 뭐 황금평위화도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이 특정한 특구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었음에 비해서 이 경제개발구법은 현재 존재하는 경제개발구만이 아니라 앞으로 창설된 모든 개발구에도 적용되는 일반법이다라는 점에서도 평가를 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의 내용을 보시면 49페이지입니다. 개발구라는 명칭을 써서 경제특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특구는 전부 다 접경지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접경이나 남한과의 접경에 특구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 개발이나 자본주의적인 경제 운영에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적인 지역에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19개 개발구는 북한 전역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지역 주민과는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에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 자체가 접경 지역뿐만이 아니라 북한 전체에 걸쳐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또한 개발구 창설과 개발에 있어서도 도지칼시 인민위원회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장하면 이전까지는 중앙의 지도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앙의 지도기관이 원칙적인 지도를 하지만 각 도지칼시의 인민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규범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 경제개발구법에서 평가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개발구법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발구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보시다시피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이나 해외 동포 등이 투자가였는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북한 경제 주체의 자율성이 신장되었다는 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앞으로 이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안타까운 점으로는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보장한다고 규범적으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다른 법 이전에 2011년도에 개정됐던 다른 경제특구법들과 비교해서는 보장의 규범적인 수준이 낮다. 이 점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이 독자성을 가진다는 것은 경제개발구 법의 하위 규정인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운영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2011년도에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은 관리기관이 독자성을 가진다는 것을 법률의 수준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 후에 만들어진 법인데도 왜 이렇게 후퇴를 했느냐, 이것 또한 어떤 김정은 정권의 의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 보장의 수준은 상당히 관리기관의 독자성 측면에서는 후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보입니다. 수용을 할 경우에 사회 공공의 이익이라는 수용 요건이 명시된 것은 개성공업지구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은 사회 공공의 이익에서 수용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차별 없이 적시에 효과 있게 보상한다 이런 원칙을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구법은 사회 공공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수용한다는 점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 차별 없이 효과 있게 적시에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후퇴한 점이라고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경제특구법을 제정을 하고 경제특구의 성장을 통해서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의 강고화를 이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것 같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특구법과 이 경제개발구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광동성 경제특구 조례입니다. 이것은 1980년에 제정됐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제정된 특별경제가공구 규정, 이것이 베트남의 경제특구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과 2013년은 33년의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세대의 차이가 나는데도 그러면 경제개발구법이 과연 그만큼 한 세대만큼 선진적이냐? 그것은 이후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만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제도와 원칙상에서 이 세 가지 일반법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특구, 경제개발구의 목적 또는 사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법률이 전개될 것이냐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도입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에서 경제특구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 경제특구가 북한에서는 특수경제지대인데 경제개발법에서 특수경제지대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조례랑 특별경제가공구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특구의 투자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경제특구 조례는 외국의 국민,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그 회사, 기업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고, 베트남의 특별경제가공구 규정도 외국의 경제조직 및 법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개인 및 법인, 경제 전 부문의 베트남 경제조직, 이렇게 해서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용 법규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개발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첫 번째는 투자자의 범위랑 투자자 권익의 법적 보호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동성 경제특구 조례랑 경제개발구법의 공통점은 투자자의 정의에 있어서 외국 투자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경제 전 부분의 베트남 경제조직을 외국 투자자와 함께 투자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경제개발법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기업과 기업소가 승인을 받으면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 또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특구 관리기구가 관리위원회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총칙에 나와 있는 것이 뒤에 규정들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둬서 권한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업무 처리의 편의 도모를 통해서 특구를 실제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제개발구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지도기관의 지도도 받아야 되고 도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결정과 업무 처리의 속도가 느리고 다른 이해관계가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투자 부문에 대한 규정의 방식과 60페이지입니다.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 내용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경제개발구법이 더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구법은 투자에 있어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을 법률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 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부문에서 외자유치를 거부한다는 취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도 굉장히 불명확하고 주관적으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조항을 걸어서 투자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이것이 매력적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경제특구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특별경제가공구 규정은 경제특구 일반법의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동성 경제특구 조례랑 경제개발구법은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법률의 차원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기업
활동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토지 이용 제도에 관해서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장 50년 쓸 수 있고 다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난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62페이지에 세율도 공통점입니다. 14 내지 15%의 기업 세율을 명시하고 업종에 따라서 이윤화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경제개발법도 아까 그 장려 부분에 대한 투자는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통점은 판매처에 관해서 해외 판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내국 판매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제 경제개발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내국 판매가 될 것이냐는 상당히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규범의 차이점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인력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 중국의 광동성 경제특구조례가 제일 먼저 1980년에 만들어졌는데도 가장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법이 근로자 선택의 자유를 가장 제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64페이지에 두 번째로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윤의 역외송금과 관련해서 광동성 경제특구조례랑 경제개발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규정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송금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금융제도랑 관련해서 각자 다른 내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의 불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예, 기타입니다. 기타는 세 규범이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해서 중재와 재판에 의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신변안전 보호 규정 유무와 내용상의 차이가 있고 경제개발법이 선진적인 면모를 보이는 규정도 있습니다. 회계의 국제기준 수용, 지적소유권의 보호, 신소허용 이런 거는 중국이나 베트남에는 없었던 규정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비교법적인 평가는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고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비교법적인 평가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세대 후에 만들어졌는데도 경제개발법이 정말 후진적인 면이 더 많다라는 것을 총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보시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법을 개정하고 하위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개선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법원 간의 위계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제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두고 수용에 관한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업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74페이지입니다. 관리 운영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조치를 시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위원회에다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줘라, 수권 입법권을 줘라 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을 좀 더 대폭 내리면 안 되겠느냐라는 식의 제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이 통일학 하시는 분들이 다 느낄 것 같습니다만 정치에 의해서 이토록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도 결국 너 그게 어떻게 실현될 건데? 라고 질문을 받으면 별로 그 대답할 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법률의 분야가 더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소명의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가야 하는 것처럼 그 우리 마음속에서 별을 찾는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 계속 어려움이 있더라도 걸어가는 것이 통일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계속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으셨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하고 원장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호정 총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